자, 금주 한 뉴스를 정리하는 시사브리핑입니다.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나왔죠? 네,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국고를 손실하고 2016년 새누리당 경선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총 21개에 이르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로써 마무리가 됐고요. 국정농단으로 받았던 24년에서 8년이 추가되면서 총 형량 징역 32년이 됐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인정이 된 건가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받은 것에 대해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뇌물수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가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 원이 대가성이 없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고요. 2016년 총선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친박 리스트 만들어서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김무성 의원 등 이렇게 비박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친박 의원을 대거 당선시키려는 의도라고 재판부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1심 선고 마무리입니다. 또 2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고요. 예, 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형도 워낙 많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벌금이 180억 원, 추징금 3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서는 이 벌금과 추징금을 다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벌금을 못 내게 되면 노역장이라는 걸 3년을 치러야 되거든요. 게다가 앞서 있었던 그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 난 부분이 앞으로 무죄로 바뀌거나 감형되기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32년이라는 총 형량이 32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김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세부 자료가 추가 공개됐죠? 네, 어제 세부 자료가 추가 공개됐는데 이달 초에 이 계엄령 문건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을 때 기무사와 자유한국당 측은 그 국가가 정말 심각하게 혼란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매뉴얼이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단순한 검토 수준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탄핵 정국 당시에 이 계엄령, 위수령을 진짜로 실행할 생각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최대 쟁점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 추가 자료에 의하면은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요. 이 세부 자료가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이렇게 4가지 큰 제목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2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7페이지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특히 중요시설 494곳, 광화문, 여의도 등의 집회 예상 지역에 기감, 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또 야간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종식됐을 거라고 믿어왔던 군 무력 장악이 2017년에 실현됐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거죠. 예. 그런데 원래부터 그 계엄 실무 편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네. 있긴 한데 그것은 매우 통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그냥 계엄령이 어떤 절차로 발동되는지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수준이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문건 세부 자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이번에 세부 자료를 보면은 계엄 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에게 맡기고 또 11.6 사태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를 참고했던 비상계엄 포고문도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또 계엄군의 주요 목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성공의 관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목장악이라는 거는 그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을 장악한다 이런 뜻이고요.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계엄 선포를 할 때 발표할 담화문까지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명목상 만들어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광범위한 개입 계획이 있고 매우 촘촘하게 준비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정원까지 통제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예, 계엄 선포를 하면요, 국민 여론은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까지 시도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KBS 당연히 있고요. 각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계획도 작성돼 있습니다. 심지어 보도 통제 인원 몇 명이 어느 기관에 가는지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보도검 일단 9개 반을 편성해서 신문, 갑판, 원고, 간행물, 영상까지 모두 원본을 제출받아서 검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원 내용은 뭐예요? 이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에 따르게 만들고요.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뭐 쉽게 정리하면 국정원을 계엄사령부 지휘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예. 군에서는 이 합참의장이 서열이 1위고 육참총장이 2위인데요. 예. 서열이 더 앞서는 합참의장을 넘기고 서열 2위인 육참총장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언론사에서는 계엄사를 이게 육사 출신으로 꾸리려던 의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3사 출신이거든요. 예. 3사기 때문에 배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놨고요.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육사 28기 동기인데 그 당시 육참총장, 육사 36기 후배를 밑으로 두려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세부 내용이 다방면에 걸쳐서 촘촘한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근데 국회가 의결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국회가 헌법 77조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만 넘으면요. 예. 이걸 차단하겠다는 거죠.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하는 의원은 검거를 하고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건데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촛불 집회 당시 떠올려보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예. 촛불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더기로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죠. 국회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결에 불참시키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죠. 논평을 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군 내부 문건이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문건 유출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을 울고먹게 하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면서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본인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엄연히 꼬리 자르기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고까지 또 밝혔고 모든 게 자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이 몸통이 아니겠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했다.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주장한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 특수단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되겠죠? 네. 일단 특수단은 기무사로부터 문건이든 USB를 받았고요. 또 국방부로부터 원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문건 작성 참여자 명단이 입수해서 소환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 주말까지 계속해서 실무자들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예. 이외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조만간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어제 추가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석탄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예.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까지 북한 석탄이 울산항, 인천항에 최소 22차례 이상 입항을 했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석탄 수출 금지하고 해상 밀수에 관여한 선박은 납포, 억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석탄은 북한의 외화벌이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혹시나 정부가 몰래 도와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 지금 강력히 부인하죠. 네, 그간 나온 보도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 선박 모두 입항 이전에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고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을 했지만 선박을 억류하려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선박을 사실상 억류까지 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억류하기에는 구체적 물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미 억류 조치 취한 선박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세척을 억류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선박과는 다른 배들인데 이때는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북한의 정유 제품을 옮겨주는 장면이 위성 사진으로 찍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때는 억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두 척의 배는 좀 사안이 더 복잡합니다. 내용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실어서 한국으로 반입했다는 건데 선박 측에서 그것이 북한산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입증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 배들이 일본 영해를 지나는데도 일본 정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일본이야말로 대북 제재에 굉장히 강경한 나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세 척의 선박을 억류했고 충실하게 안보리 제재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정치적 역풍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북한 석탄을 이슈화하면서 정부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건으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새로운 활로를 좀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주의 시사브리핑 조현정 씨와